그는 잠들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 웅크리고 앉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여전히 세차게 코를 골았다. 이 사람은 평생을 나와 함께 살면서 모진 말을 참 많이도 내뱉어 왔지. 그는 아내가 원망스러웠다. 젊은 시절 언젠가 중내사안에 다툰 뒤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가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나갔을 때 붙잡지 말 것을. 그 남자의 가출기. 손홍규. 그는 까무룩 잠에 빠졌다 설핏 깨어나기를 몇 차례 거듭하다가 왼쪽 어깨를 겨냥한 적외선 치료기의 붉은 빛이 얼굴에 일렁이는 걸 느끼며 최후로 눈을 떴다. 이글거리는 왼뺨을 오른손으로 문지른 뒤 왜 매번 물리치료실 온열 매트 위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날 때마다 최후로 눈을 뜬다는 기분에 사로잡히는지를 자문해 보았다. 환갑을 넘긴 지 세 해째였다. 어머닌 그의 나이 때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 아버진 환갑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떴으니 지금의 그보다 67회는 적게 살았던 셈이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알 듯 모를 듯한 옅은 미소가 물이 물에 스며들듯 허공으로 휘발되었다. 그는 왼팔을 들어보았다. 왼손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생을 움켜쥐기라도 한 듯 그의 왼팔이 잘게 떨렸다. 어깨 높이에 이르자 예리한 통증이 손끝까지 번져갔다. 지난 봄 소나무 우듬지에 전지 작업을 하다 추락했을 때부터 그 팔은 남의 팔인 것만 같았다. 병원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허리를 숙여 반짝이는 쇠붙이를 주워들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쇠조각이었다. 무엇이라 해도 상관없을 듯 했다. 괭이나 삽, 호미의 날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일 수도 있었고 어느 낡은 서랍장에 달린 경첩의 일부이거나 바닥이 삭을 만큼 오래된 솥의 손잡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심장의 일부였거나 혹은 발가락이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듯 했다. 외과 전문 병원 현관 앞에 떨어진 작은 쇠조각의 기이한 사연이 궁금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삶이 더는 궁금하지 않듯이. 찬바람이 훑고 지나갔으나 소름이 돋지는 않았다. 그 자리에 스르르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엄습하는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라도 하듯 둥글게 몸을 말았다. 그의 소나기에서 쇠조각이 꿈틀거렸다. 비로소 그는 이 쇠조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았다. 머나먼 과거 혹은 그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어느 날 그가 부러뜨린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퍼뜩 깨달았다. 그의 이름을 부르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음성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어머니의 그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어둡고 쓸쓸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목소리도 늙었을 법하건만 그는 늙었으되 목소린 예전 그대로였다. 하루가 저물어 갔다. 오래된 작은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비스듬한 빛이 깍지를 끼며 스며들었고 한 번 망가져버린 그의 왼쪽 어깨 부분의 신경은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뒤로 더욱 그러했다. 금이 갔던 목뼈는 수술을 받은 뒤 외려 더 단단해진 듯 했으나 우악스런 소나기에 뒷덜미를 붙잡힌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LPG로 개조된 98년식 9인승 스타렉스에 오른 그는 신중하게 키를 돌렸다. 가스가 얼 정도의 기온은 아니어서 털털거리기는 했지만 별 이상 없이 시동이 걸렸다. 그는 구시장 사거리에서 다리를 건너자마자 충동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마침 좌회전 신호이기도 했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오가던 길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껴서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이란 없었다. 제 아무리 멀고 먼 길을 택한다 해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면 어느 길이나 마찬가지임을 천변도로를 따라 달리며 그는 깨달았다. 가보지 못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는 식당 앞에 줄지어 선 관광버스와 저녁을 먹기 위해 몰려든 단풍객들의 무리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오른손이 기어봉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풍철 관광객을 상대로 밭에서 수확한 단감을 팔았다. 벌이가 좋을 때는 도매시장에서 다른 과일을 떼다가 팔기도 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품을 팔면 덕장에 걸린 황태처럼 몸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했고 겨울 내내 이불을 둘러쓰고 살아도 피할 길 없는 한기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곤 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는 눈물 대신 콧물을 줄줄 흘리며 식은 손발을 주물렀고 그는 손에 쥔 겨우 한 사람 몫의 일당에 불과한 돈을 무시무시한 물건이라도 되듯 깊이 안궈두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자 왠지 모르게 치욕스러웠다. 단풍잎 한 잎이 물매가 가파른 앞창에 붙은 채 바르르 떨었다.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단풍잎은 결사적으로 들러붙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기가 솟았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앞창에 들러붙은 단풍잎에서조차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 집으로 가는 길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시시각각 사위가 어두워졌다. 고물 승합차는 삐걱대는 소리를 내면서도 멈추지는 않았다. 축사 앞에 주차시킨 뒤 그는 대파 몇 줄기가 뒷바퀴에 짓이겨진 걸 보았다. 뒷바퀴가 텃밭을 침범하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텃밭을 지나 황소 한 마리가 지키는 축사를 돌아 논두렁을 따라 걸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메마른 울음이 헐벗은 농토를 가로지르지는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그라졌다. 초겨울 들판을 낀 농로를 건너라니 자신의 마음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는 마음 한복판으로 들어가듯 벼 그루터기를 밟으며 논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래도록 걸었다. 어둠이 두터워질수록 축사 너머 그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기승을 부렸다. 그 집에서 아내는 어두컴컴한 밖을 내다보며 그가 들판의 어디쯤을 귀신처럼 걷고 있을지를 가늠할 것이었다. 아내는 모를 것이다. 아내가 물었을 때 그는 자신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20여 년 전 탈곡기에 잘린 손가락을 찾고 있노라고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에 깊은 수심이 드리워지는 걸 보면서 그는 왠지 복수라도 하는 듯 유쾌하기까지 했다. 손가락이 잘린 건 아내 탓이 아님을 잘 알았건만 새삼스레 이 모든 일이 아내 때문인 것 같았다. 아내 탓이 아니라면 누구 탓이란 말인가. 그는 텅 빈 들판을 사납게 몰아치는 산바람을 맞으며 정체를 알 수 없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게 분명한 유서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다. 이 자리에서 벼가 자라고 잘리고 또다시 자라고 잘리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땅에 매인 질긴 운명의 끈을 잘라내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서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대답하고 싶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뜻밖에도 아들과 마주쳤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걸 보니 문상을 하러 온 듯 했다. 누구냐? 동창이요. 젊은 녀석이 왜? 아무도 몰라요. 농약을 마신 채 하우스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금방 가지는 못했겠구나. 아들은 막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간다며 어둠 속으로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잦아들자 정막이 집안까지 스며들었다. 아내는 웃지도 않으면서 코미디 프로를 시청했다. 아내의 머릿속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아들 친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얼마나 못났으면 지 부모와 식솔들을 남겨두고 그런 몹쓸 짓을 했을까.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아내의 시든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그시 솟아나는 분노를 갈무리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야 했다. 그는 아들의 친구를 대신해 항변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네, 인간의 약점을 그렇게 비웃어서는 안 되네. 그러나 역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염색한 지가 오래되어 희끗거리는 아내의 머리칼을 보았다. 아내는 왜 살까?
내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런 문답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분노를 달래기에는 썩 괜찮았다. 어느새 아내는 코를 골았다. 자정 지나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자꾸만 그를 흔들었다. 그는 잠들지 못한 채 웅크리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 웅크리고 앉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여전히 세차게 코를 골았다. 어느새 달은 기울었으나 어둠에 눈이 익은 그는 아내의 얼굴 윤곽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나와 함께 살면서 모진 말을 참 많이도 내뱉어 왔지. 그게 아내의 본심이 아니라는 건 그 역시 잘 알았다. 이 사람은 유별나게 겁이 많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흔히 사람들이 그러듯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천박한 말을 내뱉곤 했지. 그 말들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또 나는 얼마나 애써야 했던가. 아내는 그 우둔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어떤 현명함과도 맞바꾸려 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오한이 들었다. 달빛도 없건만 뭐가 이렇게 나를 흔드는가. 그는 아내가 원망스러웠다. 젊은 시절 언젠가 중내사안에 다툰 뒤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가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나갔을 때 붙잡지 말 것을. 아내의 자궁에 커다란 혹이 생겨 수술을 받았을 때 상종하기조차 싫던 소장수 김씨를 찾아가 황소 2마리를 넘기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아 돌아오던 날도 떠올랐다. 그의 심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증오와 연민이 끝없이 갈마들었고 후회와 막연한 희망이 자리를 바꾸며 똑같이 그를 괴롭혔다. 이봐 자네, 그렇게 잠이 단가? 자네 옆에 있는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그가 보기에 아내와 자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늙어버린 것만 같았다. 새벽이 깊었다. 저렇게 코를 골다가도 조금 뒤면 아내는 습관처럼 눈을 뜰 거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부스스 일어나 방을 나가더니 잠시 뒤에 바깥에 찬기운을 묻힌 채 들어왔다. 아내의 몸에서 연탄 냄새가 났다. 앉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아내는 다시 코를 골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다. 전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던 날까지 그는 매일 그 시각에 작업복을 입었다. 일꾼들은 사는 곳이 저마다 달랐다. 그는 스타렉스를 몰고 고창과 부안을 돌아 그들을 태운 뒤 현장으로 갔다. 대신 2사람 몫의 일당을 받았다. 지난 겨울 그처럼 스타렉스의 인부를 태우고 다니던 박 씨가 사고를 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했다. 박 씨가 죽었고 자가용으로 영업을 한 셈이라 다른 인부들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한꺼번에 7, 8사람의 삶이 어수선해져 버렸다. 그들의 딸린 식구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각다분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매일처럼 그만두어야지 하면서도 그 시각이면 어김없이 우유를 한 컵 벌컥 마시고 기침을 하며 집을 나섰다.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면 솜털마저 쭈뼛거리는 듯 했다. 한 생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 여기까지 이르렀다.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어 용케 살아남아 볼품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내는 고단한 듯 했다. 나 가네. 아주 가네. 그는 잠든 아내를 남겨둔 채 집을 나섰다. 입동을 막 지난 새벽은 질겼다. 구름에 가렸는지 달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낡은 운동화로 어둠을 질겅질겅 씹으며 걸었다. 운전석에 앉아 전조등을 켜자 그가 아내와 함께 옛집을 허문 자리에 지은 단층 양옥집이 섬처럼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그는 밤새 자신을 흔들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건 그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발견되기만을 기다린 하나의 질문이었다. 63,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나이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맞닥뜨린 질문이었다. 나는 뭐지?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읊조리며 기어봉을 잡은 손에 부드럽게 힘을 주었다.
가속 페달에 놓인 그의 발이 지그시 전진하자 스타렉스가 부드럽게 나아갔다. 난생 처음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나던 그날 새벽, 그는 이전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열망했다. 그는 전주에서 대전으로, 다시 강릉으로, 그곳에서 동해안을 따라 포항을 지나 부산에 갔다. 어디를 가든 바다가 가로막았다. 진주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광주를 거쳐 목포에 이른 그는 무척이나 긴 여행을 떠나온 듯 했으나 집을 떠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잠깐 허둥거렸다. 그러나 여생을 두고 길고 긴 그림자처럼 과거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할 줄도 알았다. 그는 아내와 처남들의 전화는 받지 않았으나 딸과 아들의 전화에는 짤막하게 대꾸를 해주었다. 너희 어머니와는 살지 않겠다. 딸은 울었고 아들은 사랑이냐고 물었다.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작은 처남은 끈질겼다. 그는 유달산 공원 아래 주차장에서 작은 처남과 통화했다. 바닷바람이 처남의 목소리를 잡아채 갔지만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자형, 누나가 불쌍하지도 불쌍하지 않네. 자네는 몰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대체 어떤 말이 자형을 이렇게 만들었소? 내가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다네. 자형, 나도 안 사람이 죽었으면 생각하오. 경우가 달라. 난 죽다 살아난 사람이네. 자네는 몰라. 그는 군산을 지나 서산 못 미쳐 안면도로 빠졌다가 당진을 거쳐 고향을 지나 의정부에 갔다. 어디든 그가 머물 만한 곳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어디든 그가 머물지 않아도 상관없는 곳이었다. 그는 포천에 이르러서야 전국을 거의 한 바퀴 돌아 그곳까지 간 이유를 알았다. 거기엔 그의 젊은 시절이 한 자락 묻혀 있었다. 그는 옛 기억을 더듬어 낙유리를 찾았다. 마을 입구의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편에 부대 위병소가 있었다. 그가 스타렉스를 세우자 위병이 다가왔다. 그는 위병에게 이 자리에 원래 수송부대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젊은 병사는 고개를 갸웃 기울이더니 위병소에 들어갔다 한참 뒤에 나왔다. 20여 년 전까진 수송대가 주둔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대 앞길을 건너 마을을 둘러보았다. 너무 오래된 일인지 기대만큼 옛일이 선명하게 떠오르지도 옛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지도 않았다.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쇠락한 군부대 마을일 뿐이었다. 아내라면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을에서 그들 부부는 신혼 시절을 보냈다. 딸을 하나 얻었는데 1년도 채 못 되어 폐렴으로 잃고 말았다. 지금의 큰딸은 저한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리라. 모르는 게 그것뿐일까.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으나 마을 골목길이 낯설었다. 어쩌면 여기에서 딸을 잃었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접어둔 터라 희미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기억보다 슬픔은 힘이 세서 무엇 때문에 슬픈지 알 수 없음에도 그는 구체적인 슬픔에 사로잡힌 채 분명히 아내와 함께 날마다 걸었을 그 길을 처음인 듯 마지막인 듯 허위허위 걷는 것이었다. 쇳방살이를 했던 집이라 짐작되는 곳에 이르러 그 집 앞으로 개울이 지나갔음을 기억해냈지만 제방 공사가 이루어진 탓에 뚝에서 내려다보는 개울바닥은 까마득할 만큼 깊어 보였다. 위병소 앞으로 돌아온 그는 슈퍼에서 사온 빵과 콜라가 든 봉지를 젊은 병사에게 건네주었다. 스타렉스에 오르자 하나뿐인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집을 나온 뒤로 처음이었다. 형님, 몸은 성하시오? 난 괜찮네. 형수님이 많이 속상해 하십디다. 그 사람 말은 말게. 그는 왼팔에 통증을 느끼며 시동을 걸었다. 밤이 깊을 무렵 그는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마중을 나온 동생과 회우했다. 과묵한 편인 동생은 더더욱 말이 없었다. 13평짜리 아파트는 동생 내외가 거주하기에도 비좁았다.
그는 밤새 통증에 시달렸지만 내색을 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잠든 동안 새어나오는 신음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동생이 자신의 신음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돌아가실 때의 아버지가 떠오르는가? 난 그때 아버지 얼굴이 무척 평온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얼굴로 떠올릴 수가 없네. 아버진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도 평온한 얼굴이었어. 고통이 깊으면 그리도 되는가 봅니다. 형님도 그렇잖아요. 동생은 그 말을 끝으로 옆으로 돌아 누웠다. 다음 날 동생은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면서 10만 원을 그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돈을 꺼내보았다. 동생 냄새가 났다. 그는 돈에 코를 박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는 전주에서 하루도 머물지 못했다. 그곳에 있으면 수술을 받았던 날이 떠올랐다. 전북대 부속병원이었다. 살아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이동 침대에 실려 마취실로 들어갈 때 아내는 그를 돌보지 않았다. 딸과 아들은 제 어미를 찾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아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며 아예 병원을 빠져나갔을 게 분명했다. 수술을 하기 전 양쪽 관자놀이에 나사를 박아 무거운 줄을 매단 그를 한 번 보고는 병실에 들어오려 하지 않던 아내였다. 그러나 삶이 이처럼 참혹하게 이를 데 없고 그 삶을 매 순간 견디며 살아왔는데 왜 그것과 마주치길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는 전주를 떠나 결국 고향 도시로 향했다. 그는 1년 가까이 자신이 무위의 세월을 보낸다고 믿으며 살았다. 완벽한 무위라고 할 수는 없었다. 겨울 내내 물리치료실에 다녔고 봄이 되자 조경업체 인부들을 현장으로 실어다주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벗을 만나기 위해 진안에 다녀온 적도 있고 서울과 인천에 사는 아들과 딸의 집을 한 번씩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어머니도 그랬다. 그가 아는 집안 어른들 가운데 술을 즐기는 사람은 외숙부가 유일했다. 외숙부는 산 너머 장성에 살았는데 해마다 겨울이면 곶감을 실은 지게를 지고 그 산을 넘어왔다. 길마저 희미해진 서너 개의 산봉우리를 돌아 넘어야 하건만 외숙부는 돛병 소주를 홀짝이며 잘 놓았다가 그 길로 되돌아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이태에 한 번꼴로 줄더니 어느 해 겨울 지게를 지고 나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고는 그만이었다. 문상하러 갔던 그는 외가의 담벼락에 기대선 낯익은 지게를 보았고 저 낡은 지게의 발채에 곶감을 싣고 누이의 얼굴 한번 쓰다듬으러 눈 덮인 산길을 허이허이 넘었을 외숙부의 삶이 못내 쓰라려 어머니 상을 당했던 날보다 서러움이 북받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기일이 닥치면 묘소에 들러 벌초를 했다. 시내에서 마을 사람들과 몇 번 마주치기도 했지만 별다른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동창들 서넛과 계속 연락을 했고 갑계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계모임에 나가볼까 했지만 아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발길을 돌려버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문은 여전히 하나였다. 사글세로 얻은 방에 누우면 슬그머니 그의 몸을 빠져나온 질문이 형상을 갖춰 어른거렸다. 대체로 사람의 형상이었으므로 그는 괴로웠다. 여름이 저물어 가던 어느 날 그는 시내에서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종묘사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그의 스타렉스는 구시장의 일방 행로를 느릿느릿 가는 중이었다. 언젠가 그처럼 조우하게 될 줄 알았으므로 그는 놀라지 않았다. 빗가림을 한 운전석 창을 통과한 부부의 시선이 잠깐 뒤엉켰으나 아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아내는 무언가에 놀란 듯 그 자리에 섰다가 시선을 돌리더니 버스 정류장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아내는 괜찮아 보였다. 아니, 무더운 여름을 보낸 뒤에 늙은이 치고는 혈색이 좋았고 입성도 깔끔했다. 여전히 그와 아내는 다른 방식으로 늙어가는 듯 했다. 한동안 그는 새로운 혼란에 빠져 지냈다.
장마와 무더위를 겪으며 한층 낡아버린 듯한 사글세 방에서 살이 내려 여윈 육신을 전기장판에 뉘인 채 수없이 되풀이했던 질문과 대면했다. 그는 이 질문이 죽는 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듯해 불안했다. 추석 다음 날 고향에 내려온 동생과 부모의 묘소에 들른 그는 누군가 단정하게 벌초해 놓은 걸 보았다. 동생은 여전히 별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라거나 형님을 사로잡은 때늦은 열정의 정체가 무엇냐고 묻지도 않았다. 대신 퍽 야위셨구려 하고 한마디 했다. 헤어지기 전에 동생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을 꺼내듯 머뭇거리면서도 또박또박 이렇게 덧붙였다. 어느 날 경비실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데 문밖이 저승이라던 말이 떠오릅디다. 내가 저걸 평생 바라보며 살았구나 싶으니 형님이 사무칩디다. 그는 허어롭게 웃었다. 그는 자신을 흔드는 질문의 정체가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걸 동생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그건 분노와 더 가까웠다. 딸과 아들의 집을 한 번씩 다녀온 뒤로 발걸음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무한한 결과들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조용히 머물다 가고 싶었다. 동생을 만난 뒤 그는 몸살을 앓았다. 지난 겨울을 전기장판과 난로로 견뎠는데 다가올 겨울은 자신이 없었다. 그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는 걸 확인한 뒤 축사 앞에 스타렉스를 세웠다. 그가 해마다 대파를 갈았던 텃밭자리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축사 안에서 황소의 기척이 들려왔고 그의 손때 묻은 관리기가 어둠 속에서도 힐끗 보였다. 그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열쇠로 현관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 1년 만에 찾은 집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불을 켜니 거실벽에 걸린 액자며 그의 옷가지들이 방금 들리를 나갔다 돌아온 그를 맞이하듯 수렁거렸다. 그는 안방 장롱에서 겨울옷을 챙기고 돌아 나오다 고춧가루와 깨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자루 주둥이를 한꺼번에 걸어모아 어깨에 둘러맸다. 스타렉스에 올라 떠날 때 뒷집 이장댁이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이틀 뒤 그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셔요.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기차표를 끊었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도둑놈 너희 아버지라더라. 이러시더군요. 아들의 목소리에 힐난하는 기색은 없었다. 괜찮으시냐고 여쭙더니 한동안 말씀이 없더군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불안하답니다. 도둑놈이 아버지인 걸 알았는데 뭐가 불안하시냐고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파를 심었는데 양파가 났어. 이러시더군요. 그날 오후 그는 시내방앗간에서 기름을 짠 뒤 돌아 나오다 동창을 만났다. 시의회 의원을 지낸 동창 명수는 그에게 담배를 건넸다. 아, 자네는 안 피우지? 오래 못 보니 깜빡했네. 지난번 개모임에서 재수 씨를 봤는데 시름이 가득하대. 동창은 밭은 기침을 했다. 그래도 난 자네가 부러우이. 그는 고개를 돌려 명수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찬바람에 말라붙은 살꺼죽에 손가락을 대면 살비듬이 흘러내릴 듯 했다. 언제였던가 그는 명수와 함께 소를 몰고 시위에 나섰다. 그때 명수는 기운이 넘쳤다. 여의도에 갔다 내려오는 전세버스 안에서 능청스럽게 사회를 보던 기억도 났다. 부침성이 좋고 성정이 어진 녀석이었다. 농민회장을 지내고 시의회 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았다. 난 늙어버렸네. 나도 늙었어. 자넨 늙지 않았어. 난 자네를 볼 때마다 저 녀석은 날 때부터 사랑이 뭔지 아는 놈 같구나 했네. 그는 기습이라도 당한 듯 어리둥절했다. 명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낱말이 뜬금없었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이 어쩐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듯 했다. 명수는 꽁초를 발로 짓이긴 뒤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봉출이가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고들 하네.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은 안 해줬는데. 자네가 이렇게 떠돌이처럼 지내는 걸 아는데 불어 근심거리를 일러주겠는가? 참기름병이 든 자루가 그의 오른손에서 흘러내렸다. 명수가 떠난 자리에서 예의 쇠조각을 발견한 그는 그것이 오랜 벗의 심장의 일부였을지 혹은 발가락이었을지를 헤아리지 않았다. 언젠가 명수도 기어이 발견하게 될 테니 그것의 정체를 따지느라 골머리를 앓는 건 명수의 몫이 될 테니. 그는 종종 아내가 없는 시각에 집에 들러 고추장, 쌀, 된장 따위를 퍼오거나 몇 푼 들어있지 않은 예금 통장이며 싸구려 반지를 챙겨가지고 왔다. 그는 한쪽의 집을 뜯어 다른 쪽에 그와 똑같은 집을 짓는 심정으로 집을 구성하는 사물들을 차근차근 자신의 사글세방으로 옮겨왔다. 집에 들를 때마다 그가 가져갈 것들이 하나씩 줄었다. 어느 날엔 황소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관리기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관리기가 섰던 자리 옆 낡은 서랍장을 열어 녹슨 공구들을 보았다. 축사 실렁에 걸린 낙과 괭이 그리고 쇠스랑이며 산발이도 저 먼 세계에 존재하는 농기구처럼 여겨졌다. 아내는 가을 끝 무렵에 일꾼을 불러 산밭의 복분자를 모두 캐버렸다. 조합에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척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기른 복분자였으나 입버릇처럼 손이 많이 가 힘들다더니 기어이 작파한 거였다. 그 해에는 성황당 밭에 단감이 열리지 않았다. 부쳐먹는 밭에서도 아내는 일손을 놓아버렸다. 어차피 밭주인은 보상을 바라고 대추나무를 잔뜩 심어둔 터라 한 해쯤 땅을 놀려도 가타부타 말이 없을 거였다. 아내는 먼 길을 떠날 사람 같았다. 그는 두어 번 먼 발치로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축사 앞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도단한 양파잎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 내내 그는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집을 떠나 두 번째로 보내는 겨울은 어느 해보다 을씨년스러웠다. 그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양파를 무서운 식물이라도 되듯 바라보던 아내가 떠나질 않았다. 불안하다고 했던가. 대파를 심었는데 양파가 났다지. 삶의 어느 순간에 이르면 썰물처럼 주의가 물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듯 했다. 그는 며칠 동안 낮이면 몽롱한 상태로 새방 근처를 떠돌았고 밤이면 누군가 감쪽같이 목을 졸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은 채 잠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눅눅해졌다. 한 생이 또다시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기분이었다. 집에 들른 그는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자꾸 그러면 현관문에 보조키를 달겠다는 말을 협박처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겨울을 보내고 은성해진 햇빛을 받으며 무성해지는 양파밭을 보았다. 거기 앞에 아내처럼 쭈그리고 앉아 대파를 심었는데 왜 양파가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얼 심었기에 내가 된 걸까? 그는 날마다 파종되는 슬픔을 지켜보며 거기에 자랄 새로운 슬픔을 예언하는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내도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 짐작했다.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아내가 그리웠다. 봄이 되자 아내는 바빠졌다. 이른 아침부터 이슥할 때까지 집을 비웠다. 때로는 그가 집에 자주 들르는 눈치임을 알아 아예 안심하고 비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어느 날 그는 현관 문 앞에 놓인 보자기로 쌓인 짐을 보았다. 풀어보니 청국장이 든 찬압이었다. 그는 찬압 보자기를 스타렉스에 싣고 떠나려다 소 한 마리 없는 축사 구석에 여전히 치우지 못한 두엄이 남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발길을 돌렸다. 그는 실렁에서 산바리와 쇠스랑을 내렸다. 리어카에 두엄을 싣고 성황밭에 부렸다. 왼팔에 힘이 들어갔지만 예전 같지가 않았다.
3번을 왕복하니 두엄자리가 말끔해지긴 했으나 관리기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는 겨우 100만 원의 관리기를 팔아넘겼다. 관리기 할부금을 갚느라 애달아 했던 걸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땀에 흠뻑 젖었으나 내부에서 솟은 열기 덕분에 마음은 외려 차분해졌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이장과 마주쳤다. 그가 차창을 내리자 이장이 운전석 문 쪽으로 바투 다가왔다. 비료는 얼마나 쓸 건가? 복합으로 20포면 되겠죠. 올해는 대추밭도 갈아먹겠다고 하던데 그럼 30포만 해주세요. 거름은 유기질로 20포면 되겠는데 어떤가? 그것도 30포로 해주세요. 이장은 셈이 곤란해졌다는 표정으로 자전거에 올라 휑하니 가버렸다. 며칠 뒤 성황밭에 가보니 두엄이 모두 흩뿌려져 있었다. 그는 축사의 서랍장을 뒤져 전지가위를 찾아내 단감나무의 가지를 쳐주었다. 고추 모종은 아내가 품앗이로 다른 이들과 함께 심었으나 말뚝은 고추 밭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일일이 말뚝을 받고 줄을 쳤다. 깨밭은 손이 많이 가는 법인데 아내는 비닐조차 씌우지 않았다. 그는 여러 날 모른 채 하다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해 혼자 비닐을 씌웠다. 어느 날 한낮에는 그가 뽑다만 양파밭에 앉아 지나온 생을 바라보듯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되지도 않았건만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슈퍼마켓을 지나다 진열된 하우스 수박을 보았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그는 수박을 들고 집으로 갔다. 아내가 없는 집이 별스럽지가 않았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나흘에 한 번 꼴로는 집을 드나들었다. 모내기철이 다가오는데 아내는 논을 아예 남에게 맡겨버린 듯 했다. 그는 가끔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서도 한 번 근심이 생기면 생각은 농토 쪽으로만 달려갔다. 그는 보자기가 있던 자리에 수박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밤 통화에서 아들은 남의 일이라도 되는 듯 말했다. 어제는 도둑놈이 청국장 보자기를 들고 갔더랍니다. 청국장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제 아비를 두고 도둑놈이라 일컫는 게 무척 재미있는 일이라 여기는 듯 했다. 근데 그 도둑놈이 수박을 놓고 갔다지요. 이건 뭐 물물교환이니 도둑놈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요. 그는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었지만 뭐라 말하는 순간 제 입으로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아 꼭 참았다. 어머니 기분이 별로랍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아직도 수박 싫어하는 걸 모른다면서요. 그 말을 듣자 아내가 이상하게도 수박을 싫어하고 반대로 이상하게도 참외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퍼뜩 떠올랐다. 전화를 끄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였던가 오래전 어느 기억 속에서 아내는 수박을 참 달게도 먹었다. 그가 손가락을 잃어버리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모든 게 전생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그는 스타렉스를 몰고 단골로 이용하던 종묘사에 갔다. 직원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낯설기는 그 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파씨를 파종했는데 양파가 난 걸 어떻게 따져야 할지도 몰랐다. 직원은 끈기 있게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는 간신히 이렇게 물을 수 있었다. 대파를 심었는데 양파가 날 수도 있나? 직원은 배시시 웃었다. 공장에서 포장할 때 더러 대파씨와 양파씨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방금 잠이 들었다가 깼는지 잠기가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는 첫마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파를 심었는데 양파가 날 수도 있다네. 알아들었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간다면서요. 아주 간다면서요. 언제부턴가 그는
그렇게 집으로 가출해버렸다. 풀리지 않는 질문을 여전히 가슴에 품은 채 기꺼이 오래 흔들리기 위해